유한타증권의 유동원 글로벌자산배분본부장님, 갓동원 본부장님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본부장님 제가 웬만하면 이제 그 스타일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약간 뭐 근데 매일 오늘은 하시잖아요. 맨날 부러워. 아니 저는 맨날 이렇게 교복 알려주세요. 같은 옷을 네. 입는데 비법을 알려주십시오. 약간 청춘 스타 같은 느낌으로 오셨어. 아, 이렇게 오는 날은 예.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네. 예. 오늘 제가 좀 너무 피곤해가지고 예. 일찍 집에 가서 일찍은 아니고 한 6시쯤 전에 가서 잠깐 30분 자고 왔습니다. 이거 쓸데없는 질문이긴 한데 네. 그 코디는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뭐 예, 형수님께서 저는 제가 합니다. 네네. 이쯤 되면 정말 궁금하신 거예요. 끝나고 이경이. 여쭤볼게요. 다음에 네. 우리 같이 쇼핑이라도 한번. 네네, 끝나고 그렇게 여쭤보겠습니다. 하시는 걸로 하고, 후기는 저희가 가능하다면 이제 또 말씀을 드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오시기 전부터 글로벌 애널리스트 탑원 우리 본부장님, 최 본부장님 언제 오시냐고 막 너무너무 기다리셔서 네. 오늘도 저희 투자 방법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죠. 네. 저 지난주에 저희 내용 들었었으면 지난주에 그 종목들 샀으면 거의 이번에 어제 오늘까지 대박이 나고 있는 것 같던데 여러분 어떻게 잘 반영해서 하고 계신 거죠? 우리 본부장님 예, 그래서 말씀 듣고. 감사하다는 댓글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서 네.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오늘은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그 뭐 내용이 비슷한 내용일 수는 있지만 그만큼 또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포트폴리오 상에 지금 약간 휴가철이긴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나 흐름 자체가 조금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이 좀 틀리죠. 달라요. 예. 좀 약간 예. 온도 차가 있어요. 예, 계속 지금 온도 차이가 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저는 글로벌 입장에서 보고 한국을 글로벌 투자하는 거에 일부로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저도 어저께인가요? 굉장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한국 시장을 보고 있으면. 저도 조금 들고 있는데. 답답해요. 네. 예, 그래서 아니 도대체 미국 시장이 1.5%씩 오르는데 한국은 왜 마이너스로 갔냐. 아니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빠지냐. 근데 오늘은 좀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나왔어요. 네. 실적이 좋은 게 반영이 되더라고요, 주가에. 그래서 좀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좀 많이 썼잖아요. 썸머랠리. 그래서 네. 뭐 근데 이제 한국 시장이 지난 며칠간 안 좋았었으니까 예, 무슨 썸머랠리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미국 시장도 뭐 약간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월요일 아무튼 지난주하고 약간 좀 흐름이 안 좋았었으니까 다들 뭐 썸머랠리가 아니라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는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근데 역시나 지금은 썸머랠리 중이죠. 미국 시장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면서 가장 큰 리스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해 왔던 가장 그 리스크를 좀 헤징해주는 전략. 예. 근데 또 똑같은 얘기가 될 거예요. 종목들이나 업종들이. 그렇지만 다시 한번 그만큼 중요하니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난주에 조정을 받았죠. 특히 이 중소형주의 조정이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그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매수, 올해 2, 4분기 초에 매도.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 샀다 팔았다의 템포가 좀 필요하긴 해요. 그만큼 변동성이 좀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중소형주 잘못 들어가면 좀 굉장히 오랫동안 흔히 말하는 물려 있다 이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불안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들러가기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 즉 중소형주가 퍼포먼스가 안 좋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대세 상승장에서도 경기의 흐름에 대한 좀 불안감이 생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조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건 뭐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서 그런 걱정들을 하시기도 좀 했었는데 실제 한번 보시면은 나스닥 지수 보시죠. 올해 연초 대비해서 12% 상승했고 고점에서 지난주 말입니다. 이게 2.5% 빠졌었고 월요일 날 또 빠졌었죠.
그래서 고점에서 저점까지 한 4% 정도 빠졌어요. 근데 사실 4% 빠진 게 우리가 투자를 해보시는 매니저들의 입장에서 지수 4%가 그게 대세 하락장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뭐 애교죠, 애교. 예, 애교죠. 그죠. 심지어 정말로 힘든 어떤 흐름이 온다 하더라도 최고로 많이 빠질 때는 20%까지도 빠지잖아요. 그죠. 대세 상승장에서도. 그래서 지금 이거는 4% 빠졌다가 지금 어제, 그제 뭐 거의 3% 또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거는 추세선에 있는 거고요. 좀 쉬어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나스닥보다 S&P는 더 심하죠. 15.2%나 상승을 했고 고점 대비해서 1.5%밖에 안 빠졌어 금요일까지. 그리고 월요일 날 한 좀 더 빠져서 한 3%도 안 빠졌었고 지금 이틀 동안에 2% 이상 올렸으니 또 예, 조금 있으면 또 다시 고점을 또 돌파하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는 썸머 랠리 중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괴리가 벌어지는 게 이제 한국과 미국과의 좀 괴리가 벌어지는 게 여태까지는 특히 올해 연초까지는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도 글로벌 증시보다도 더 셌어요. 더 많이 오르고 더 빨리 오르고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요즘에 와서는 미국보다 덜 하니까 자꾸 이제 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죠. 게다가 여기 보시면 이 반도체 지수 자체가 미국에 있는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지금 보면은 다른 지수 차트보다는 훨씬 더 지수 차트인데 변동성이 좀 심하죠. 아래 위가. 네. 그만큼 아무래도 이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덜 경기 순환적이지만 그래도 경기 순환 업종이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올해는 지난 몇 년 대비해서 정말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좀 조정이 필요한 거였죠. 물론 여기서 끝날 거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참 더 갈 거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지수들보다 훨씬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고 싶은 그런 어떤 니즈가 필요하다. 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지금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6.3% 정도 하락했었고 월요일 날 다시 돌리긴 했는데 그때도 거의 한 7% 정도 빠졌었고 돌리기 시작했고, 근데 지난 이틀 동안에 거의 뭐 다 회복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지수도 살아있다. 그러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실은 한국은 시가총액 개념으로서 반도체만 거의 40%니까 예, 한국도 살아있을 수 있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어쨌든 시장의 흐름 자체가 아직은 썸머 랠리 중이다. 특히 미국 시장은 그랬다고 하면 왜 그럼 썸머 랠리가 아니라 대세 하락장을 걱정했느냐 하는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 이건 지난주에도 봤던 내용이지만 또 다시 한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네. 보면 결국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정반대인 경기 침체. 예, 그 두 가지, 어려운.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중간이다. 그래서 안정적이다, 골디락스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리스크를 보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놓고 보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근원이 4.5%예요. 정말 높은 숫자죠. 뭐 골디락스 구간보다 훨씬 높고, 그 전에 있었던 산업재 버블이나 닷컴 버블 때보다 훨씬 높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미 연준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코어 CPI 부분은 사실 2%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파란 선. 그 이외에 이 노란 선과 이 분홍선이 이거는 일시적인 트랜지토리, 여기 나와 있는 트랜지토리,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공급망에 대한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근데 공급망의 차질이 어디서 왔냐면 반도체에서부터 왔죠.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워낙 수요가 높아서, 그래서 자동차가 생산이 안 되고 자동차 생산이 문을 닫으니까 자동차 관련된 가격들이 다 올라가고, 그래서 그 중고차 가격이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신차 가격도 급등을 하고, 이 큰 어떤 이 생태계 자체가, 이 자동차 관련된 생태계 자체 가격이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것의 영향이 거의 전체의 절반. 예.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인플레이션이죠, 사실. 근데 그 인플레이션이 오래 간다고 생각하면 이 관련된 업종을 사야 되겠죠. 그게 인플레이션 헤징이죠, 사실. 네. 그래서 반도체, 전기차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는 경기 순환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시클리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플레이션 헤징 업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홍색은 그냥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던 코로나19에서 넘어가면서 다시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뭐 호텔이나 뭐 항공권이나 뭐 이런 리오프닝이라고 해서 다시 경제가 재개되면서 나타나는 물가 상승.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캐파시티 유틸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급을 풀리 다 쓰고 있지는 않지만 워낙 적자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가격을라도 좀 땡겨가지고 적자를 해소하려는 그런 욕심이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 예. 그거는 경제적인 어떤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는 없죠. 자,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제외하고 나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트랜지토리다. 그래서 우리 인플레이션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런 거고요. 또 다르게 들여다보면 이제 전달 대비해서 0.9%나 올랐는데 그중에 여기에 나와 있는 왼쪽 끝에 있는 게 중고차. 예, 10.5% 전체 인플레이션 3분의 1이나 되고 그다음에 대부분 다 지금 굉장히 높게 나오는 숫자들이 보시면 항공권, 그다음에 신차 가격, 운송 서비스, 에너지, 자동차 보험. 자동차 관련된 게 너무 많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됐던 게 이거죠. 저게 이제 파란 선이 신차고요. 중고차. 중고차가. 와. 네, 그러니까 뭐 중고차는 1년 된 차인 네. 거죠, 지금? 네, 예. 그러니까 저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보통 차를 한번 딱 사면 1년 전에 바로 사자마자 가격이 확 떨어지는 거죠. 저기 원래 왼쪽에.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뭐 똑같아졌으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오래 갈 거는 아니다. 그리고 이 중고차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고차들은 다 내연기관 차들이잖아요. 내연기관 차들은 앞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이번 여름을 혹독하게 겪고 있고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뭐 독일이 홍수가 나고 중국이 홍수가 나고 캐나다가 막 불에 쌓이고 막 지금 산불 나고 막 난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내연기관차에 대한 장기적인 미래는 사라진다. 그렇다면 지금 이 현상이 오래 가겠냐 이거죠. 이건 뉴주특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미 벌써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그 도매 가격은 이미 벌써 빠지기 시작했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구조적인 이슈로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어떤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아닌 정반대, 물가를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현상들. 그게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또 이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현상. 그죠?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워낙 이 청년 실업률이 코로나19 이후에 높아졌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임금 상승률이 높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서 소비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분이 장기적화될 수 없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사실 인플레이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주식의 개념으로 계산하자면 이제 채권 금리하고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채권 금리가 너무 많이 빠졌고 지난주 우리 이 얘기 했지 않습니까? 박사님이랑 같이. 네네. 도대체 왜 1.2%까지 내려가는 거야? 뭐 경기가 이렇게 과열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걸 전혀 바라진 않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채권을 발행을 했고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일본이죠. 일본. 일본은 정부 부채 비율이 정말 높잖아요. 200%가 넘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 금리는 0%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진국인 하나의 국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왜냐하면 BOJ가 전체 국채 발행한 것 중에서 40% 들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렇죠. 그래서 사실 가격을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고 있다고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도대체 왜 저렇게 금리가 많이 빠졌냐 1.2%까지. 뭐 일부에서는 채권을 숏 때린 거에 대한 그 숏커버링, 예, 그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미 연준이 지금 어쨌든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날 거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금리를 낮게 유지시키려고 하는 욕심이 생길 거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옛날의 과거 예가 있죠. 이 차트. 과거에도 부채 비율이 확 올라갔었을 때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를 2에서 3% 시대로 낮춰 아주 오랜 동안 쭉 옆으로 가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저 때도 높았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숫자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되는 기간이 오래 간다면 정부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증시는 요 구간에 여기 나와 있듯이 400%나 상승했단 말이죠, 미국이. 그럼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있다 하더라도 증시는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인플레이션 해징 업종만 사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 연준이 지금 정부채 보유 비율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1년 미만짜리 30%, 1년에서 2년짜리 30%, 뭐 25% 대부분 다 이상, 7년, 10년도 거의 30% 가까이, 10년, 20년은 자그마치 50몇 %. 네, 정말 많이 들고 있잖아요. 네. 네, 거의 뭐 약간 일본화되고 있는 느낌까지도 예, 약간 납니다. MMT가 그냥 현실화된 것 같아요. 네, 그냥. 그죠?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네. 금리가 아주 빠르게 올라가기는 어렵다. 자, 그래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뭐 거의 1.1%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어제 오늘 좀 올라와서 1.3%까지 지금 상승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5년 미래 인플레이션 숫자 보시면 이제 2% 초반 수준까지도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저는 이 차트들을 보고 있으면 금리는 오히려 더 낮게 유지가 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상존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계속 들고 가야 되고 근데 그 중에서 인플레이션 해징을 할 수 있는 종목들도 들고 가야 되고 네. 대표적인 성장이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 업종도 들고 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가 상승률과 리스크 팩터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자면 이렇게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골디락스 구간이었던 연평균 2% 미만의 인플레이션 시대 그것보단 높다. 제가 그 미국에 계신 지인분이랑 통화를 주말에 했었는데 그분의 말씀은 확실히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 좀 세게 느껴진대요. 옛날보다는 세게 느껴진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느껴지시냐? 이분은 어쨌든 정부기관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네. 경제학자시고 한 3% 자기는 생각이 든대요. 그러면 골디락스 구간에는 한 1.8%였거든요. 평균 연평균. 그보다 훨씬 높은 거죠. 저는 제가 느끼는 건 제가 거기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느끼는 건 3%는 좀 너무 세게 느껴지고요.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라면은 금리는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가 이렇게 눌러놓는 그런 가능성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이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키고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들여다봐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냐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제품의 변화가 생겼죠. 왜냐하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순간에 반도체 수요가 10배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차량용 반도체. 예. 그죠? 그럼 그쪽만 확 늘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공급이 잘 안 되면 이게 공급 차질이 생기고 그래서 제품의 변화가 있는 부분의 공급 차질이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인플레이션을 계속 유지를 하는 그런 부분일 수가 있고 또 이 전기차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라는 거고 또 요즘에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요즘 기후 변화를 모든 분들이 다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으니까 네. 네. 당연히 배터리,
그러니까 저장, 그러니까 전력을 생산하고 그 전력을 저장하고 그러면서 또 신차나 뭐 전기차로 또 피드를 하고 뭐 전력 소비하게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신재생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죠. 뭐 그 미국의 대표적인 전력 회사들이 다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산업들에는. 네. 근데 석유 관련, 화석 연료 관련된 전력소 투자는 안 해요, 이제. 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력 회사들도 변한다. 이제 한전도 변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네. 그죠? 석탄 쪽을 하면 안 되고 네.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코스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죠. 그건 뭐 그래서 점점 더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게끔 가속화될 거다. 신재생 에너지 쪽은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수요, 그죠?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AI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또 뭐 전기차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인플레이션 해징의 가장 대표적인 업종은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업종, 또 신재생 에너지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부분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럼 이런 과정에서 중국이나 신흥국, 우리나라 이런 쪽은 투자를 하면 안 되냐? 왜? 금리가 높게 갈 거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게 미국이고 그러면 저쪽에 달러가 강세로 가고 지금 우리가 원화가 약세가 나타났었잖아요. 또 위안화가 약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면서 신흥국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시기는 2023년 하반기쯤 돼야 될 것 같다. 그 전까지는 계속 지금 미국의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서 네네. 게다가 무역 수지 적자는 크고 그래서 달러가 초강세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금리를 올리는 타이밍도 2023년이 돼야 되니까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서 그거는 그래도 계속 유동성을 푸는 거니까 달러가 테이퍼링을 하기 때문에 강세로 무조건 가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금리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투자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미 계속해서 계속 상승하는 구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빨리 좀 차익 실현을 한다 하더라도 9월 초순까지는 계속 들고 간다. 예. 썸머 랠리를 확실하게 다 만끽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그리드 앤 피어 인덱스가 20 이하로 떨어지면 저는 적극 매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월요일 날 20 이하로 떨어졌었어요. 지금 올라와서 얼마냐 25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상승했고 오늘도 지금 보니까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식센스 모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6가지 지표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식을 꼭 굳이 던지고 다시 던졌다. 다시 사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전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예. 참 그거는 정말 우리 같이 뭐 운영을 갖다 그것도 트레이딩 하시는 운영 쪽 같은 쪽이 하시는 거지. 개인 주린이 투자분들이 이거를 자꾸 하게 만들거나 그걸 조정하는 건 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팔았는데 더 가면 멘붕이고 스텝이 꼬이잖아요. 그럼 쫓아가 샀는데 또 그때가 마침 또 약간 또 조정받아. 그러면 그러니까요. 정말 이제 길을 잃어버려요. 그냥 예. 끝나는 거예요. 들어야겠어요. 예. 네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니까 오늘도 한 시간 동안 고객분 한 분이랑 통화를 하다가 이제 그분은 워낙 돈을 부동산에 많이 버셨던 분들인데 네. 부동산 한번 사면 그거를 뭐 샀다가 팔았다가 뭐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부동산만큼 매력 있는 주식을 샀는데 그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전자겠죠. 네. 지난 6개월 동안 주가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주식을 지금 팔았어야 되고 뭐 계속 자꾸 그거에 대한 잘못된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투자 액션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삼성전자의 배당 성향이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갔고
글로벌 회사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아니 그러면 왜 밸류에이션이 애플에 50% 디스카운트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 이유는 딱 지금 수급. 그죠? 그리고 한국의 상장이니까 이런 네. 부분이잖아요. 쿠팡은 적자인데 올라갔는데 미국 갔더니 60조를 주고 시가총액을. 그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는 이제는 투자를 해야 되는 시대고 할 수밖에 없는 시대고 네. 금리가 이렇게 계속 낮게 유지가 되는 시대에서는 꼭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 투자를 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셔야지 투기를 하는 방법을 자꾸 듣고 있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샀다 팔았다 하는 것 자체가 투기죠. 물론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좀 세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네. 그거는 트레이더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트레이딩을 하시고 싶으신 주린이 분들은 트레이딩 쪽만 파고들고 그건 차트만 공부하셔야죠. 테크니컬한 부분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타이밍에서는 저는 미국 시장은 결국 펀디멘탈을 쫓아가거든요. 오늘 여기서는 지금 안 나오는데 나중에 종목 보여드릴 텐데 네. 굉장히 퍼포먼스가 안 좋았다가 한참 동안 안 좋았다가 갑자기 그냥 단 며칠 만에 확 들어와 버려요. 미국 종목들은. 그 치폴레라는 레스토랑 회사 모르세요? 전 처음 들어봐요. 네, 멕시칸인데 미국에 있는 멕시칸 회사예요. 멕시칸 이 체인입니다. 정말 뭐 맛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종목이 그냥 너무나 싸 보이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있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확 올라가 버려요. 30%. 한 몇 달 동안. 몇 달도 아니죠. 한 달 동안.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펀디멘탈적으로 싸다면 언젠가는 주가에 확 반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팔았다가 튀기 전에 난 다시 살 수 있어. 이 장담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네요. 예. 삼성전자가 저는 적정 가치가 15만 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7만 원, 8만 원 이때니까 다들 왜 이거 9만 원에 샀다가 지금 20% 빠졌으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어느 순간에 확 들어와서 15만 원 바로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작년 하반기였지 않아요? 그렇죠. 예. 순식간에 순식간에 그죠? 뭐 올해 예. 연초 뭐 갑자기 그렇죠. 9만 그렇기 때문에 넘었으니까. 우리는 투자를 하는 버릇을 자꾸 세워야 된다. 죄송합니다. 자꾸 사이드 트랙 하는데. 아니요, 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네.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하반기 포트폴리오 우리 계속 얘기하는 거 그죠? IT 반도체 30%, 네. 네,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20%, 바이오 헬스케어 20%, 원자재 중간재 산업재 15%, 소비재 15%. 그래서 성장주 70, 가치주 30. 네, 이 전략을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태까지 또 이 포트폴리오나 어떤 리스크 부분을 봤다면 업종 중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 신재생 에너지 업종 약간 오늘은 좀 수익이 좋았으니까 우리가 좀 즐기기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얘기를 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글로벌적으로 가장 리스크가 큰 팩터 두 가지는 전염병과 기후변화다. 근데 이거 둘 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업이 뭐죠? 이 리스크를 낮추려면 신재생 에너지 업종. 네. 당연하겠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곽강은 계속 일어난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와서 제가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의 대형주들, 미국의 대표 종목, 네. 중국의 대표 종목들. 어쨌든 이건 꼭 투자를 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중국을 안 살 수가 없어요. 왜? 이걸 보시면 이것만 딱 보고 있어도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탑다운 전략입니다. 자, 보십시오. 전 세계의 제조업 중에서 중국이 30%예요. 그죠? 미국과 일본이 제조 강대국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개, 독일까지 세 개를 더해야 예, 거의 중국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렇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중국이 가장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러면 그 시장이 에너지 소비를 하는 시장인데 거기에 에너지원을 그 나라의 회사의 대표적인 종목을 들고 있어야죠. 그렇죠. 미국 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자, 가장 신장 이슈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왔었을 때 신장 이슈 가지고 공격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네.
중국 회사를. 네.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다초 뉴 에너지예요. 지난주에 와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100달러까지 갔었던 게 60달러까지 뭐 더 거의 뭐 40% 폭락을 했단 말이죠. 오늘 시간 외에서 다초 뉴 에너지의 가격은 네. 누구 과연? 네. 오늘 어저께 20% 올랐어요. 어제만요? 네, 20%요? 예.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오늘은 또 16.8%. 와, 그럼 이틀 아직 안 올랐어요. 근데 뭐 이제 오픈하면. 네. 그래서 이틀 동안에 지금 92.75. 거의 더블 났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공격을 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죽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우리는 투자를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질문 수백 통 받았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네. 이렇게 빠지니까. 근데 결국은 여기 보십시오. 이 탑 라인을 딱 보고 있으면 아니 지금 수요의 시장이 중국이 1인데 그 전력 소비를 많이 하는 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주가가 50% 빠져주면 너무 고마운 거죠. 땡큐 베리 마치죠. 안 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고마운 일이죠. 그렇죠. 탑만 있으면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 자 그러면 중국이 지금 어떻게 변할 거냐? 느리게 가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미국과 유럽이 하는 걸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보시면 석탄이 에너지 공급의 50%, 석유가 18%. 근데 18%가 지금 석유 수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가 어디죠? 중국. 근데 18%밖에 안 돼. 전력 소비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게. 그리고 천연가스 10%. 요 세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80%입니다. 80%. 근데 지금 아직 윈드, 원자력, 솔라, 바이오매스, 하이드로 이건 20%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2060년이 되면 위에 있는 요 세 개는 14%. 나머지 신재생 에너지가 86%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뀐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 지금 솔라가 3%인데 아까 다초뉴 에너지 솔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3%이던 것이 23%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도대체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그러네요. 거의 7, 8배 정도 늘어나는 시장인데. 그죠? 그 시장의 대표적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그렇죠. 아무리 미국에서 안 사준다, 사지 마. 우리 내수 스스로, 팔게. 네.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상장을 못하게 한다. 아니면 뭐 자꾸 공격한다. 왜 지금 주가가 이렇게 튀는 줄 아세요? 중국에 상장하겠대요. 미국 버리더라도.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상장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어디에 있던 간에. 결국은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정치적인 이슈도 중요하지만. 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의 중국의 변화를 보고 있으면 뭐 전력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이 원자력도 굉장히 활성화될 거고, 그 다음에 솔라 에너지가 굉장히 활성화될 거고, 석탄 유수지는 확 떨어질 거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중국에 있는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태양광 종목들 말고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은 훨씬 주가가 편하게 움직였죠. 융기실리콘이라는 종목을 제가 추천을 많이 했었는데 이걸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이 계신데 보십시오. 저게 2013년부터 지금까지 12,000% 올랐어요. 와, 저 이런 게다가 거 진짜 처음 보는데요. 중간에 증자까지 했어요. 와. 증자를 한 가격입니다, 이게. 12,000%면은 120배인가요? 네. 그렇죠. 120배죠. 네. 근데 제가 중국에서 리서치 센터장을 2011년부터 13년 3년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제가 어디 뭐 유명한 대학교 교수님들을 만나면 대부분 다 하는 얘기가 다 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듣고 있으니까 아니 무슨 자기네들 얘기하는데 효율이 옛날 10%밖에 안 되는 거를 지금 14%까지 끌어올렸으니까 막 엄청나게 대단한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14%인데 왜 이걸 하지? 막 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거를 생각해 보면 이제 14%가 아니고
아까 지금 2060년까지는 얼마까지 올라가요? 35%까지 올라간답니다. 맞아. 지난번에도 그 말씀 네.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엄청난 거죠. 음. 그러니까 그거의 경쟁력을 중국이 가지고 있다면 미국은 지금 이제 쫓아가는 입장이 돼버렸다면 사실 미국의 대표적인 종목도 들고 가야 되겠지만 에너지 소비를 제일 많이 하는 국가의 대표적인 종목은 꼭 들고 가셔야죠. 그래서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융기실리콘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 네. 중국에 상장돼 있는 거고. 네. 근데 보시면 연 8.5년 동안에 76% 복리. 이건 뭐 집 사는 것보다 더 낫죠. 그러게요. 그죠? 집을 뭐 몇 채를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퉁웨이 똑같은 데인데 좀 변동성이 심하죠. 경쟁력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융기실리콘보다도. 그래도 연간 수익률이 얼마? 38%. 대단한 거죠, 사실.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다초 뉴에너지. 이거는 미국에 상장이 돼 있어요. ADL. 보시면은 똑같아요. 연 76% 수익률.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66로 계산한 거고 지금 얼마라 그랬죠? 90. 더 높겠죠? 네네. 가장 높은 수익률. 보니까 월봉 차트인 것 같은데 올해는 조금 부진하긴 했네요.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불 넘게 올라갔었다고 얘기했잖아요. 130불까지 갔었네요.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거의 $50까지 내려왔으니까 거의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빠졌다가 지금 그 바닥 대비해서 지금 벌써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가는 거죠. 변동성이 심한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공격을 했기 때문에 네. 신장 지역을 미국에서. 네. 그렇지만 이 종목을 어쨌든 길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들고 있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 태양광 회사도 보시면 연 45% 이런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자, 전에도 보여드렸듯이 40룰이라고 얘기해서 매출 증가율과 영업 마진율 더했을 때 40% 이상이면 PSR 10배. 네. 그래서 그 통웨이도 그렇고 융기실리콘 그렇고 다초 뉴에너지 보시면 지금 다 밑에 보시면 40룰인데 50%, 80%, 180% 이런 숫자잖아요. 네. 그럼 PSR이 10배는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지금 PSR이 2.8배, 5.4배, 3.5배밖에 안 된다. 이건 뭐 정말 매력이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으로 보면 통웨이, 융기실리콘, 다초 뉴에너지 그리고 저희가 들고 있는 두 개 종목도 다 보시면 업사이드가 크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신재생 에너지에 있어서 중국은 절대로 이걸 놓치지 않을 거예요. 왜? 에너지 소비를 제일 많이 하는 국가고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만들어내려면 당연히 제조업이 강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를 절대로 안 놓겠죠. 그러면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은 들고 가야 됩니다. 자, 근데 언제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중국 회사라 하더라도 털어야 되냐? 알리바바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한 종목이 시장 점유율 30% 가면 그래요. 그러니까 독점 너무 이슈가 압도적으로. 생기면 네. 근데 지금 이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종목이 5개나 있고 뭐 지금 실제로는 훨씬 많습니다. 네. 근데 하나당 뭐 중국 시장으로 계산하면 10%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어느 회사가 30% 넘어간다 그랬을 땐 좀 조심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냥 성장이 엄청나는 거고 예, 아직은 멀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신재생 에너지 얘기를 했다면 중국 네. 얘기를 많이 했다면 네. 이번에는 이제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의 수요가 계속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이유는 결국 시장의 변화가 생겼고, 지금 저도 그렇지만 저희 밑에 있는 직원의 절반은 재택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잘 안 변할 것 같아요. 느낌은. 네. 그리고 시스템화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게 뉴욕 사무실인데 뉴욕의 사무실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그 100% 다 뉴욕 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저희 보시면은 밑에 훅 떨어져 가지고 어디로 내려갔었죠? 10% 미만으로 떨어졌었어요. 네. 그러면 자리가 10개 중에서 9개가 비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코로나가 이만큼 이제 지났는데 6월 말에 얼마입니까, 지금 저게? 20%. 예. 아직도 8자리가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이거 안 변하겠죠. 이미 저런데도 이렇게 활동력이 좋다라는 것은 뭔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CNBC 출연을 하고 블룸버그 출연을 하는데 이제는 스튜디오도 안 가잖아요. 다 이거예요. 맞아요. 컴퓨터로. 다 화상으로 합니다, 이제. 심지어는 뭐 미연준 발표도 화상으로 하는 거 막 올라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이제 확실히 변해가고 있다. 그 뭐 또 얘기 들어보면 뭐 VR, AR, 가상현실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활성화되는 거고. 맞아요. 그것이 되면 될수록 반도체 수요는 올라가겠죠. 비디오를 쓰는 것 자체가 반도체 수요거든요. 메모리를 엄청나게 쓰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디램 가격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갔다가 약간 조정을 받으니까 뭐 꺾이기 때문에 뭐 내년에 사이클이 이제 하강 국면이고 그래서 지금 팔아야 된다. 정말 좀 답답합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혹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참 안타까운데 네. TSMC의 실적이 발표가 됐었는데 매출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OP 마진이 약간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39.1%가 나왔고 컨센서스는 40.3이었어요. 겨우 1%포인트 약간 정도인데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가 아까 40 룰이라고 얘기했죠. OP 마진만 가지고도 지금 40을 도달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 PSR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10배 아니에요. 지난번에 왔을 때 우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우리는 40 룰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출 증가율과 영업 마진,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0이 되거든요. PSR이 2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산업이 만약에 정말로 계속 성장을 하는 산업이라 생각한다면 우리가 시클릭하는 산업은 뭐죠? 그 전체 파이가 계속 커지는 게 아니라 사이클이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ROE가 20% 0, 20% 0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사이클이 꺾이기 시작할 때는 팔아야 된다. 뭐 PER이 높을 때 사고 PER이 낮을 때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사이클이 이렇게 가는 거. 그게 아니라 사이클이 이런 곡선을 그리는 올라가는 곡선을 그리는 거는 그건 절대 그 전략이 이제는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낮은 ROE를 창출해도 20%가 나오고 정말 좋을 때는 막 40% 이상이 나오면 그런 종목에 대해서 PSR을 얼마나 더 줘야 되냐 이거죠. 그렇죠. 전혀 PSR을 안 보고 있는데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했더니 속스와 SMH의 상승 여력은 아직까지 한참 남았다. 낮게 봐도 70%대, 높게 보면 150% 이상.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 종목 있죠. 23개. 램 리서치, 퀄컴, KLA,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SK 하이닉스, ASML, 테라다인, 마이크로소프트, AMD, ASX, 스카이웍스 솔루션, 원익 IPS, 엔비디아, 인텔, UMC, TSMC, 삼성전자, 그 다음에 NXP, 테스, 샘텍, 애드벤티스트, 뭐 등등등. 근데 중요한 것은 위에 10개만 들고 가셔도 네. 상승 여력이 이렇게 나오고. 이거 혹시 순서는 어떤 기준? 상승 여력이 높은 걸로. 상승률 높은 걸로. 네. 근데 이게 목표가는 아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평가돼 제 분석으로는 저평가돼 있는 수준. 네. 그래서 보시면 그 ROE가 평균적으로 지금 33%다. 정말로 매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전체 평균으로 계산했더니 한 10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포트폴리오에서 제가 랩 상품을 운영하고 있죠. 네. 예. 반도체 비중이 제가 들고 가는 홈런과 뭐 중간이 있고 이제 안정성이 있는데 어쨌든 가장 공격적인 상품의 반도체 비중은 40%입니다. 정말 많이 들고 가죠. 네. 네. 그렇게 지금 포트를 만들어 놨고, 오른쪽을 보시면 40 룰로 계산했었을 때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되느냐. 예. 퍼센티지가 좀 놀랍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업종을 성장 업종이라고 생각한다면 경기 순환적인 업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파이가 훅 올라가는 계속 올라가는 이걸로 생각하신다면 40룰을 감안하기 시작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인덱스는 정말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근데 40룰을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엄청 높아요. 네. 1129.1.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40룰이라는 것은 그냥 성장 업종을 들여다볼 때 하는 전략입니다. 네네네. 예, 보통 왜 그걸 보냐면 적자인 회사들이 많으니까 매출 증가율이 높은 회사들일 때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사실 반도체는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전형적으로 시클리컬한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래서 PER이 높을 때 사고 낮을 때 파는 그런 종목이었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좀 약간 바뀐 거네요, 이제. 바뀐 거죠. 확실히 바뀐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가동률이 100%. 그죠? 근데 어떻게 해서는 지금 생산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캐파가 확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캐파가 확 늘어나면 가격이 확 떨어지고 그게 이제 사이클이라는 건데 문제는 캐파를 늘린 만큼 수요가 확 또 늘어나면 네. 그러면 그 빠지는 폭이 확 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 밴드가 이렇게 움직였다면 이제는 이렇게 얇게 움직인다면 네네. 이게 짧아지고 올라가는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의 인덱스를 보시면은 상승폭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요. 지금 이런 식으로 엑스포넨셜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잘 생각해 보면 그렇죠. 왜? AI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양자 컴퓨터 얘기하고 있고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의 랩탑에 들어가는 메모리만 해도 뭐 과거에 비해서 비할 데 없이 많이 들어가죠. 핸드폰에도 마찬가지일 거고 특히 가상현실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 진짜 엄청난 수요가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자율주행까지 나오면 그렇죠. 이건 진짜 그냥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수요가. 왜? 계속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보냈다가 전송했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면 그거를 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되고 서버가 있어야 되고 서버 디램이 왕창 또 늘어나야 되고 이거는 지금 보면 뭐 오 마이 갓 이 정도는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40% 들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제가.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종의 대표적인 두 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해징 업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국가별로 놓고 좀 말씀을 드리면 자꾸 많은 분들이 그 이제 대세 하락장이 시작이 되는 타이밍이 아니냐 자꾸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아무도 마찬가지죠. 저처럼 옛날에 2006년, 2007년 이때 거의 대부분의 비관론자들이 다 회사를 그만뒀어요. 제가 마지막에 몇 분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결국은 폭락장이 왔죠. 2008년도에. 근데 지금은 그런 느낌인가요? 거의 제가 볼 땐 10명 만나시면 비관론 얘기하시는 분이 절반은 넘는 것 같은데.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는 안 터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카피출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반대 세력이 항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직은 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 얘기는 아직도 갈 길이 많이 아직도 갈 길이 남았다. 많다. 그래서 그걸 저는 숫자로 어떻게 보냐면요. 네. 제가 돌리는 모델상의 이 상승 여력의 잔존가치 모델을 돌렸을 때 제가 2006년도에 이걸 똑같이 돌렸을 때 여기에 상승 여력이 지금 19%가 나와 있는 게 2006년도에 돌렸을 때 마이너스 22%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오버로 올라갔다라는 얘기고 지금은 아직까지도 적정 가치 대비해서 싸 보인다라는 거죠. 제 눈에는.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것들이 다 지금 15%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는 국가들이에요. 국가들의 인덱스입니다. 네. 근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아니죠. 작년만 하더라도 한 3개? 4개 인덱스만 15% 이상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뭐 거의 대부분 다예요. 그죠? 뭐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들, 심지어 일본도 들어가고 이제 뭐 다 들어가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 시장을 팔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미국을 팔아야 되고 유럽을 사야 된다. 이거 지난주에도 얘기해드렸던 얘기인데 네.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영국과 미국을 훨씬 더 많이 들고 가야 된다. 일본이나 유럽보다는. 부채 그래서 부담이 적으니까. 예, 저는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라면 네. 금리가 계속 낮게 유지만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흥국 부분. 신흥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들어왔어요. 남아공도 있고 러시아도 베트남, 대만, 한국. 맨날 제가 얘기했던 건 한국, 대만, 베트남. 요 세 개의 국가를 계속 얘기해 오다가 올해 연초부터 이 원자재 관련 국가들 러시아와 남아공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부터 중국이 올라왔어요. 이게 또 계속 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상승 여력이 19%. 면 저는 네. 이때는 안 팝니다. 그다음에 달러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달러가 앞으로 박스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화로 따지면 1150원 이상 올라가면 이거 많이 올라갔다. 저는 1100원에서 1150원 사이에 박스권일 거라고 생각하고 네. 미국 달러 지수도 90에서 95 정도 사이, 94 정도 사이에서 박스권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2023년부터는 아마도 달러가 강세로 좀 많이 갈 수도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을 얘기를 할 텐데 보세요. 지금 중국이 실질 금리로는 중국이 제일 높아요. 그러네요. 물가가 낮아서 그런가 보다. 금리도 높고요. 네. 예.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국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중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꼴랑 70%밖에 안 되죠.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중국의 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거고요. 중국의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왔었을 때 중국에 대해서 일정 부분 퍼센트지 가져가자. 네. 중국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 시가총액의 한 12% 정도 돼요. 그러면 저는 한 15% 정도 들고 가는 건 괜찮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신재생 에너지만 전 10% 들고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익스포저를 그걸로 커버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 중국 국채 금리 보시면 확 떨어지고 있고 아마도 2%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 예. 그리고 경제 성장률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중국은 부양책을 쓴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말고 한국. 다들 한국에 대해서 정말 얘기들도 많고 탈도 많고 많은데 만약에 진짜 한국의 배당 성향이 50%로 올라간다면 우리나라의 배당 수익률은 4%가 넘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그럴지가 상당히 의문스러워서. 갈 겁니다. 제가 볼 땐. 삼성전자를 감안하면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한국의 국채 금리가 2%니까 그죠? 이게 아무리 올라간다 해도 3%니까 아직은 한국은 굉장히 저평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ETF 리스트 여기에 나와 있고요. 이건 그냥 한번 훑어보시고 전에도 말씀드렸고 미국. 그 다음에 이건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 플러스 알파 37개 종목 네. 예, 참고하시고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폴레 얘기했었잖아요. 예, 네. 그런 회사들 여기 안에도 있을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치폴레 28등 상승 여력이 126% 이렇게 나오는데 주가가 확 튀는 모습. 그래서 종목은 굉장히 투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저 종목에 대해서 공부가 끝났고 만약에 삼성전자를 사셨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공부가 끝났고 그리고 얼마나 저평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주가 안 보면 돼요. 매일같이 보시면서 왜 못 올랐나 안 올랐나 계속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럼 이거 팔았어야지 또 팔고 또 다른 거 샀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왔다 갔다 하다가 예,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만약에 그 회사에 대한 자신이 있으시다면 훨씬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골라내고 나서 본인들이 이 부분을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한다면 회사를 그리고 나서 포트폴리오 구성해 놨다면 진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올리실 수가 있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첨언하자면 앞에 이제 ETF 종목도 많이 추천해 주셨는데 네. 사실 요즘 ETF가 너무 잘 돼 있고 개별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기 좀 어려운 분들 또 사실 개별 기업의 그 각 이슈 때문에 변동성 커지니까 관련된 산업하고 섹터 정도만 확신 가지고 ETF 사서 그냥 쭉 묻어가시면 제가 봤을 때는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속편한 투자 방법 아닌가. 그러게요. 길게 봤을 때는. 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또 잘 길라잡이를 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주린이로서 저는 사실 가장 힘든 게 이제 공부도 하는데 이렇게 막 마음이 들썩거리고 이걸 이렇게 막 안정시키기가 좀 힘든데 오늘 해주신 말씀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많이 들썩이셨어요. 진짜 지난주 금요일 주말 제가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네, 파셨다는 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아이고, 월요일날. 그러셨구나. 오늘도 어떻게 이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도 저희 어떤 기준점을 잘 잡아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저희 이제 잘 시간이 됐으니까 3부도 슬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또 하나의 변수죠. 글로벌 이슈,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투자 전략부터 하나하나 세세한 부분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